오늘도 설거지 그릇이 싱크대에 쌓여 있습니다. 빨래는 세탁기 안에서 벌써 반나절째 기다리고 있고 침대 시트는 언제 갈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당장 일어나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안일만 생각하면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게으른 걸까요? 의지가 약한 걸까요? 당신은 스스로를 질책하며 또 하루를 미룹니다. 하지만 잠깐, 혹시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집이 어지러운 진짜 이유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보내는 신호라면요. 오늘 우리는 칼 융의 심리학을 통해 왜 우리가 집안일을 그토록 미루게 되는지 그 깊은 심리적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당신의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에 보이는 풍경은 어떤가요? 테이블 위에는 며칠 전 택배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고 소파에는 벗어둔 옷가지가 무심히 걸쳐져 있습니다. 창가에는 먼지가 하얗게 쌓여 있고 화장대 위 화장품들은 뚜껑도 제대로 닫히지 않은 채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할까?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하지만 칼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결코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고. 그것은 우리 내면의 거울이자 우리 자아의 확장이라고 말입니다. 융은 평생 인간의 무의식을 연구한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우리 내면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거대한 세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의 일상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는지, 왜 어떤 일은 쉽게 하면서 어떤 일은 끝없이 미루는지, 그 모든 것에는 무의식적인 이유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안일을 미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도 피곤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회사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정작 자신의 공간을 돌보는 일에는 그토록 무기력해질까요? 왜 타인을 위한 일은 책임감 있게 해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은 자꾸만 뒤로 미룰까요? 융은 이런 현상을 그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밝은 면만 보이고 싶어 합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남들 앞에서 흠잡힐 데 없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서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어떤가요? 그 무거운 가면을 벗고 나면 우리는 지쳐서 쓰러집니다. 하루 종일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우리에게 집은 유일하게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집은 우리의 그림자가 가장 자유롭게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쌓인 설거지, 널브러진 옷가지,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억눌려 있던 당신의 진짜 모습이, 당신의 피로가, 당신의 저항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방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고, 물건은 제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집안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특히 여성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집안을 잘 가꾸는 것이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 좋은 아내의 조건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집이 어지러우면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라고. 당신의 무의식이 왜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는지 궁금해 하라고 말입니다. 집이 어지러운 것은 때로는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족관계의 긴장, 경제적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당신의 무의식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조항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집안일입니다. 왜냐하면 집안일은 당장 안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사도, 동료도, 심지어 가족도 당신 방이 어지러운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집안일은 우리가 가장 먼저 희생시키는 영역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집안일을 미루는 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때로는 자기 보호의 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집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 쉬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래서 당신의 몸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융은 또한 우리의 무의식이 상징을 통해 말한다고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 모든 공간은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를 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더러운 그릇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처리하지 못한 감정들, 소화하지 못한 경험들의 상징입니다. 매일 새로운 일들이 쏟아지는데 과거의 일들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쌓여만 갑니다. 설거지를 미루는 것은 혹시 당신이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침실을 생각해 보세요. 침대 시트를 오랫동안 갈지 않았다면, 혹은 침실이 유독 어지럽다면, 그것은 당신의 휴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침실은 우리가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있는 공간입니다. 잠을 자는 곳, 꿈을 꾸는 곳. 융에게 꿈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침실이 혼란스럽다는 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가 혼란스럽다는 것, 당신의 휴식이 진정한 휴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옷장은 어떤가요? 입지 않는 옷들이 가득 차 있고, 정작 입을 옷은 찾기 힘든 옷장. 이것은 당신이 과거에 집착하고 있거나 혹은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앞에서의 나, 친구들 앞에서의 나, 여러 개의 가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장 속 옷들은 이런 다양한 페르소나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나를 표현하는 옷은 무엇인가요? 편안한 나, 있는 그대로의 나. 어쩌면 당신은 지금 진짜 자신을 찾는 과정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건이 쌓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버리기 아까워서, 추억이 있어서. 우리는 수많은 이유로 물건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과거를 놓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자신, 과거의 관계, 과거의 꿈을 물건을 통해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점점 더 좁아지고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놓지 못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윤근 결코 우리에게 완벽해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그림자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면, 약한 면, 불완전한 면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근 말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데서 온다고. 빛만 있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있기에 빛이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이 어지러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집만이 좋은 집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지러움 속에서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을 만납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방치된 상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어지러움, 살아있는 공간의 흔적들은 당신이 살아 숨쉬는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잡지에 나오는 것처럼 완벽한 집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차갑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온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기라면 뭐라고 조언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집이 어지러운 것에 대해 자책하지 말고.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라고. 당신의 무의식이 왜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집에 돌아왔을 때 설거지가 쌓여 있다면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어떤 감정을 피하고 싶은가? 설거지를 하기 싫은 것이 정말 게으름 때문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감당하기 힘든 다른 무언가가 있는가?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자신의 무의식을 의식화하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정리 하나하나가 사실은 당신의 내면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당신은 오늘 하루를 정리합니다. 빨래를 개면서 당신은 흩어진 생각들을 모읍니다. 방을 쓸면서 당신은 마음의 먼지를 털어냅니다. 이런 작은 행위들이 모여서 당신의 내면에 질서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윤근의식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행동,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한국에는 예로부터 집안을 깨끗이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대청소를 하고 새해가 되면 묵은 것을 정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생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묵은 것을 정리하면서 묵은함과 슬픔도 함께 정리하는 것, 새로운 것을 맞이하기 위해 낡은 것을 보내는 것. 우리 조상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공간을 정리하는 것이 마음을 정리하는 것임을.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집안일은 더 이상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해치워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빨리 끝내야 할 귀찮은 일. 그래서 우리는 집안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의미가 없으니 동기도 생기지 않습니다.
윤기라면 여기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다시 의미를 부여하라고. 당신이 하는 모든 작은 행동에 의식을 불어넣으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단순히 그릇을 씻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를 지탱해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정리하는 것이라고. 이 그릇에 담긴 음식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었고, 이제 나는 그 그릇을 깨끗이 씻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설거지는 더 이상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조용한 의식이 됩니다. 빨래를 개면서도 생각해 보세요. 이 옷들은 하루 종일 나를 보호해 주었다고. 이 옷들과 함께 나는 세상을 마주했고, 이제 나는 이 옷들을 정성스럽게 개면서 그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그리고 내일 다시 입을 때 이 옷들은 나에게 다시 힘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빨래 개는 일도 명상이 됩니다. 방을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공간을 재정비하는 것이라고. 이 공간은 나를 위한 공간이고 내가 쉬고 충전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이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행위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정리는 귀찮은 일이 아니라 자기 돌봄의 한 방식이 됩니다. 윤근 또한 우리가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시간을 외부 세계에 쏟습니다. 일, 사회적 관계, 성과, 성공. 이런 것들에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작 자신의 내면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집안일을 미루는 것도 사실은 이런 불균형에서 옵니다. 우리는 바깥 세계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일은 항상 마지막 순위로 밀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준비합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집, 자신의 공간,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마지막 순위에 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윤기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왜냐하면 고갈된 샘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소진시키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그것은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자신에게 하는 투자입니다. 당신이 살아갈 공간을 정비하는 것, 당신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기 위해 먼저 당신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물론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알아도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 윤근 이렇게 조언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전체를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대신 오늘은 설거지만 하세요. 내일은 책상 위만 정리하세요. 모레는 침대 시트만 갈아보세요. 이렇게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어느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작은 행동을 할 때 자신에게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윤기 말한 의식화입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을 의식적인 선택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때로는 집안일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슬픔, 분노, 외로움. 오랫동안 쌓여있던 물건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윤근 이것을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에는 기억이 담겨 있고 공간에는 감정이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면서 당신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과거의 감정들, 묻어두었던 기억들도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 도망치지 마세요. 그 감정을 느끼세요. 울어도 괜찮습니다. 화가 나도 괜찮습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신의 슬픔도 당신의 분노도 모두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해야 하고 잘 참아야 하고 늘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윤근 말합니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것은 그림자가 되어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져 나온다고. 그래서 건강한 방법은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집안일은 이런 감정 처리를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창문을 힘차게 닦으면서 그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습니다. 슬플 때는 빨래를 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불안할 때는 물건을 정리하면서 통제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안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일을 통해 우리는 현재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윤근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과거나 미래에 머문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현재에서 끌어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오직 설거지에만 집중해 보세요. 물의 온도, 비누 거품의 촉감, 그릇이 깨끗해지는 소리. 이렇게 오감을 깨우며 현재에 집중하면 그것은 일종의 명상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물건을 손에 들고 그것을 느껴보세요. 이 물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도 필요한지, 아니면 이제 보낼 때가 되었는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은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윤근 또한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외부 세계의 사건과 내면 세계의 상태가 의미 있게 연결되는 현상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집이 어지러운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의 내면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깨끗이 하는 것을 넘어서 당신의 내면을 정리하는 행위가 됩니다. 외부를 정리하면 내부도 함께 정돈됩니다. 이것이 동시성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나면 마음도 개운해진다고. 이것은 단순히 깨끗한 환경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내면도 함께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외부 공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당신은 삶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작은 성취감이지만 이것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완벽하게 정리된 집일까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윤기라면 아마도 후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집이 어지러운 것도, 집안일을 미루는 것도 모두 지금의 당신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어쩌면 당신은 휴식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어쩌면 당신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집이 어지러운 것은 당신이 게으르거나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집안일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보세요. 그것을 해치워야 할 귀찮은 일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보세요.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집이 어지러워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윤근 평생 인간의 성장과 치유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빛과 그림자를 가지고 있고 강함과 약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데서 옵니다.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윤기 말한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집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당신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세요. 그것이 조금 어지러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이 당신을 반영하고 당신을 위로하고 당신에게 평화를 주는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집은 당신의 성격입니다. 바깥 세상의 소음과 요구로부터 벗어나 오직 당신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숨 쉴 수 있는 곳, 당신이 쉴 수 있는 곳, 당신이 당신 자신일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당신을 치유합니다. 집안일을 미루는 당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왜 내가 이렇게 느끼는지, 무엇이 나를 막고 있는지,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이 당신을 깊이 있는 자기 이해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때로는 집안일을 하지 않는 것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정말 지쳐 있다면, 당신이 정말 쉬어야 한다면 설거지는 내일 해도 됩니다. 빨래는 주말에 해도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안녕이 완벽하게 정리된 집보다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하지만 동시에 기억하세요. 작은 정리, 작은 돌봄이 당신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설거지 하나를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의 그 상쾌함,
깨끗하게 정돈된 책상에 앉았을 때의 그 평온함. 이런 작은 순간들이 당신의 삶에 의미를 더합니다. 윤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삶은 양극단 사이의 균형이라고. 완벽한 정리와 완전한 혼돈 사이, 엄격한 규칙과 완전한 자유 사이, 우리는 우리만의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간의 혼돈이 창의성을 자극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에게 맞는 답이 있을 뿐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을 관찰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내가 가장 편안한지, 어떤 정도의 정리가 나에게 맞는지,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알려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근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답은 항상 당신 안에 있다고. 집안일을 통해 당신은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미루는지, 어떤 공간이 유독 어지러운지, 어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지, 이 모든 것이 당신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세요.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장 좋은 연구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집안일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의식의 변화, 작은 선택의 변화가 쌓이면 언젠가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가세요. 때로는 멈춰도 괜찮고, 때로는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때로는 어지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나쁘거나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거나 무언가를 처리하는 중이거나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 신호를 듣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때로는 휴식이고, 때로는 작은 정리이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일 수도 있습니다. 융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자기 자신이 되라는 것.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되라는 것.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 빛과 그림자, 강함과 약함, 정리된 부분과 혼란스러운 부분,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당신 전체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지금 그대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금 그대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부정하면서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면서 일어나는 변화여야 합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면서 억지로 하는 정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마음으로 하는 작은 정리는 당신의 삶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당신의 공간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세요. 비난의 눈이 아니라 이해의 눈으로. 이 어지러움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좋으니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세요. 컵 하나를 씻어도 좋고 책 한 권을 제자리에 놓아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을 하면서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나를 돌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편안한 공간에서 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것이 윤기 말한 치유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의식의 변화,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일상에서, 당신의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됩니다. 집안일은 더 이상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당신의 무의식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집안일을 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지금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당신의 내면을 정돈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당신을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의 일부라고.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집안일이라는 작은 일상을 통해 당신은 그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여행. 그 여행의 시작점이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집입니다.